한평생 부모를 모신 큰형, 도시에서 성공을 꿈꾸던 둘째, 그리고 그 사이에서 흔들린 막내, 부모가 남긴 땅 한 조각이 형제를 원수로 만들 줄 누가 알았을까? 새벽 공기가 차갑게 스며드는 시골집 마당에서 박종수는 호미를 들고 있었다. 60여 년을 살아온 이 땅. 부모님이 한 평 한 평 일군 이 터에서 그는 매일 아침 똑같은 일과를 반복했다. 은퇴 후 도시를 떠나 이곳으로 내려온 지 벌써 3년. 그동안 큰형으로서의 무게감은 더욱 묵직해졌다. 형님, 멀리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종수는 고개를 들었다. 둘째 영호가 검은 승용차에서 내리며 손을 흔들고 있었다. 사업 실패 후 고향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영호의 얼굴에는 여전히 도시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일찍 왔네. 잠이 안 와서 그냥 일찍 나왔어요. 영호는 형의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다. 평생 이 땅을 지켜온 형의 모습이 한편으로는 존경스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답답하기만 했다. 시대가 변했는데 여전히 옛날 방식만 고집하는 형을 보면 안타까웠다. 미선이는 곧 올 거야. 준비하느라 바빠서. 종수는 호미를 내려놓고 마당 한편에 놓인 평상으로 향했다. 부모님이 생전에 자주 앉으셨던 그 자리였다. 영호도 따라와 앉으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릴 적 뛰놀던 이 마당이 이제는 왠지 낡고 쓸쓸해 보였다. 형님, 오늘은 얘기를 꼭 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얘기? 아버지가 남기신 땅 말이에요. 종수의 표정이 굳어졌다. 예상했던 얘기였지만 막상 영호의 입에서 나오니 마음이 무거웠다. 그 얘기 또 하자는 거야? 형님, 현실을 보세요. 저도 사업 망하고 이 처지가 됐고, 미선이네도 애들 교육비며 집값 대출이며 만만치 않다고 하잖아요. 영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도시에서 10여 년간 사업을 하다가 갑작스런 경제 상황 악화로 모든 것을 잃고 고향으로 내려온 그에게는 당장 현금이 필요했다. 형이야 은퇴 자금과 연금으로 넉넉하게 살 수 있지만 자신은 달랐다. 그래서 부모님 땅을 팔자는 거야? 팔아서 나누어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영호야, 이 땅이 그냥 땅인 줄 아니? 아버지가 평생 고생해서 한 떼기씩 사 모으신 땅이야. 어머니가 몸이 아파도 품팔이 나가서 지킨 땅이고. 종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에게 이 땅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부모님의 혼이 깃든 유산이었다. 평생 큰아들로서 부모를 모시고 이 터를 지켜온 자신에게는 더욱 그랬다. 바로 그때 하얀 소형차 한 대가 마당으로 들어섰다. 막내 미선이었다. 교사 출신답게 단정한 차림의 미선이 차에서 내리며 두 형제를 바라보았다. 이미 공기 중의 감도는 긴장감을 눈치챈 그녀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벌써 시작했어요? 미선아, 와서 앉아. 미선은 두 형제 사이에 자리를 잡았다. 평소 형제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온 그녀였지만 이번 문제만큼은 쉽지 않을 것 같았다. 다들 차근차근 얘기해봐요. 영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미선아, 너도 사정 알잖아. 나는 사업 망해서 빈손으로 내려왔고, 너희 집도 여유롭지 않은 상황이고, 그런데 형님은 땅을 무조건 지켜야 한다고 하시는 거야.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영호의 사정이 급한 것은 사실이었다. 자신의 집도 아이들 교육비와 대출 때문에 여유롭지 않았다. 하지만 큰오빠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었다. 큰오빠 말씀도 맞아요. 부모님이 평생 가꾼 땅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나는 당장 생기가 막막한 상황이야. 영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형제가 된 이상 서로 도와야 하는 것 아닌가. 큰형만 편안하게 살고 자신과 미선은 고생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영호야, 내 사정 모르는 게 아니야. 하지만 이 땅을 팔면 그걸로 끝이야. 다시는 되돌릴 수 없어. 종수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 생생했다. 보리밥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이 땅만은 포기하지 않았던 아버지의 모습. 품팔이로 번 돈을 모아 한 평씩 늘려가던 부모님의 모습이 형님, 시대가 바뀌었어요. 옛날처럼 농사로 먹고 살 수도 없고 이 땅 가지고 있어봤자 세금만 나가요. 그러면 내가 세금 낼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도 살아야 한다고요. 미선은 두 형제의 대화를 들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둘 다 틀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큰오빠의 효심과 원칙은 존경스러웠지만 둘째 오빠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외면할 수 없었다. 아침 햇살이 서서히 마당을 비추기 시작했다. 평화로웠던 시골 마을에 형제들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다. 부모님이 평생 가꾼 이 땅을 두고 벌어진 갈등은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해요. 미선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일단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고 며칠 더 생각해 보는 게 어때요? 성급하게 결정할 일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영호는 고개를 저었다. 미선아,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어? 나는 다음 주에 일자리 알아보러 도시로 올라가야 하는데 그 전에 정리를 해야겠어. 그럼 큰오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시선은 멀리 논밭을 향해 있었다. 부모님이 손수 심어 기른 감나무, 매년 봄마다 꽃을 피우던 배나무. 그 모든 것들이 자신에게는 소중한 추억이었다. 한 번 팔면 끝이야. 다시는 우리 땅이 아니게 되는 거야. 형님, 하지만 너희들 사정도 모르는 게 아니고 종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고민이 묻어 있었다. 형으로서의 책임감과 부모에 대한 효심 사이에서 그는 갈등하고 있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을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해가 완전히 떠오르며 세 남매의 얼굴을 환하게 비췄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만큼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다. 부모님이 남긴 유산을 두고 시작된 이 갈등이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을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오후 2시 박종수의 집 거실은 어느 때보다 어수선했다. 형제들만의 대화로 끝날 줄 알았던 문제가 어느새 집안 전체를 휩쓸고 있었다. 종수의 아내 순례와 영호의 아내 정미까지 합세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복잡해졌다. 그러니까 말인데요, 형님. 정미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남편을 따라 내려온 그녀에게 시골 생활은 여전히 불편하고 답답했다. 저희가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집들은 다 형제끼리 재산 나눠서 각자 살림 차리는데 우리만 이상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순례는 정미의 말을 들으며 눈살을 찌푸렸다. 평생 이 집에서 시부모를 모시며 살아온 자신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말이었다. 정미 씨,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고생은 형님네만 했어요? 저희도 나름대로 고생했다고요. 두 여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종수와 영호는 각자의 아내를 말리려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상태였다. 순례야, 진정해. 어떻게 진정해요, 여보.
저 사람이 우리를 뭘로 보는지 들었어요? 순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젊은 시절부터 이 집에 들어와 시부모를 극진히 모시고 바깥일까지 도우며 살아온 자신의 삶이 무시당하는 기분이었다. 형님,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정미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 들었다. 평소 꼼꼼한 성격의 그녀는 시댁 관련 일들을 모두 기록해두고 있었다. 시아버님 칠순 잔치 때 저희가 낸 돈, 병원비 지원한 것. 명절 때마다 가져다 드린 선물비. 다 계산하면 얼마인지 아세요? 그걸 지금 따지자는 거예요? 순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미를 바라봤다. 따질 수밖에 없잖아요. 형님은 땅 지키자고 하면서 정작 그 땅에서 나오는 혜택은 혼자 다 가지려고 하잖아요. 무슨 혜택이요? 농사 짓는 게 혜택이에요? 농사는 핑계고 결국 땅값 오르는 걸 노리는 거 아니에요? 순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벌떡 일어서며 정미를 향해 소리쳤다. 정미 씨,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가 언제 그런 마음 가진 적 있어요? 시부모님 모시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럼 그 고생값을 땅으로 다 받으려고 하는 거네요. 그만들 하세요. 영호가 테이블을 탁 치며 소리쳤다. 하지만 이미 두 여자의 감정은 폭발 직전이었다. 미선은 이 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형제들끼리만의 문제였다면 어떻게든 중재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배우자들까지 끼어들면서 문제가 더욱 복잡해졌다. 언니들, 잠시만요. 미선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이렇게 싸우면 해결될 게 없어요. 차근차근 얘기해봐요. 그런데 순례가 갑자기 미선을 향해 돌아섰다. 미선아, 너는 항상 중간에서 좋은 소리만 하려고 하는데 정작 내 생각은 뭐야? 네? 솔직히 말해봐. 너도 땅 팔아서 돈 받고 싶은 거 아니야? 미선은 당황했다. 평소 자신을 믿고 따르던 언니가 갑자기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다. 언니, 저는 그런 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 남편 월급쟁이고 애들 대학 보내야 하고 당연히 돈 필요하잖아. 정미도 거들었다. 맞아요. 미선 씨도 마찬가지일 텐데 왜 계속 중간만 서려고 해요? 그게 더 이상해요. 미선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차올랐다. 언제나 형제들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해왔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불신받는 상황이 되었다. 저는 정말로 가족이 싸우는 게 싫어서. 가족이 싸우는 게 싫으면 확실한 입장을 정해야지. 어정쩡하게 있으면서 뭘 중재해요? 순례의 말에 미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언니, 정말 너무하세요. 제가 언제 어정쩡했어요? 항상 형제들 편에서 생각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래, 그게 문제야. 형제들 편에서 생각할 게 아니라 내 입장을 확실히 해야지. 종수가 아내를 말렸다. 순례야, 미선이한테 왜 그래? 얘는 잘못이 없잖아. 잘못이 없다고요? 계속 애매하게 굴면서 결국 자기만 좋은 사람 되려고 하는데. 영호도 아내 편을 들었다. 형님, 정미 말도 맞아요. 미선이가 자꾸 중간에서만 서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미선은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을 아끼던 두 오빠들마저 이제는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다. 저는 정말로 다들 잘 됐으면 하는 마음뿐이었는데. 그럼 이제라도 확실히 해요. 땅 팔자는 거예요? 지키자는 거예요? 정미가 다그치듯 물었다. 모든 시선이 미선에게 집중됐다. 그녀는 진퇴양난에 빠진 기분이었다. 어떤 말을 해도 누군가는 상처를 받을 상황이었다. 저는 큰오빠 마음도 이해되고 작은오빠 사정도 아니까. 또 그런 식으로? 순례가 소리쳤다. 그 순간 거실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모두가 감정적으로 격해진 상황에서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해 보였다.
바로 그때 종수가 무거운 입을 열었다. 사실 말해야 할 게 있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영호와 미선, 그리고 두 아내 모두 종수를 바라봤다. 뭔데요, 형님? 영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큰형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종수는 한참 동안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버지 병원비. 그때 돈이 모자라서. 그때가 언제요? 작년에 아버지가 쓰러지셨을 때 말이야. 수술비며 중환자실비며 보험으로도 안 되고 내 예금으로도 모자라서. 종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가족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기다렸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요? 미선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땅 일부를 담보로 잡혔어. 뭐라고요? 영호가 벌떡 일어섰다. 정미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아버지를 바라봤다. 얼마나요? 얼마나 담보 잡혔어요? 논 두마지기. 그리고 비싼 일부. 그게 얼마짜리인데요? 영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땅들은 전체 재산의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이었다. 지금까지 왜 말 안 했어요? 미안해. 너희들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술래도 이 사실을 처음 듣는다는 표정이었다. 남편이 이런 중요한 일을 혼자 결정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여보, 이런 일을 혼자 어떻게? 그럼 어떻게 하자고? 아버지가 죽어가는데 돈이 없다고 수술 포기하자고? 종수의 목소리에도 감정이 섞였다.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다른 선택이 없었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었다. 그래도 우리한테 상의는 했어야죠. 영호가 소리쳤다. 상의해서 뭐해? 너희들도 여유 없다고 했잖아. 그렇다고 해서 땅을 담보로.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했어? 형제 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미선은 이 모든 상황이 현실인지 의심스러웠다. 평화롭던 가족이 이렇게 갈라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 지금 그 빚은 어떻게 됐어요? 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조금씩 갚고는 있는데 이자가 만만치 않아서 얼마나 남았는데요? 원금이 아직 반 정도. 영호는 머리를 감쌌다. 땅을 팔아서 나눠 가지려고 했는데 이미 그 땅의 상당 부분이 담보로 잡혀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다. 그럼 우리가 뭘 나눠 가진다는 거예요? 빚까지 나눠서 떠안자는 거예요? 정미가 날카롭게 물었다. 그건 내가 책임지고 갚을게. 어떻게요? 형님 혼자서? 모르겠어. 방법을 찾아봐야지. 종수는 고개를 숙였다. 평생 가족들에게 든든한 큰형이자 가장이었던 그가 이렇게 무력해 보이는 것은 처음이었다. 거실 안은 깊은 침묵에 휩싸였다. 땅을 둘러싼 갈등은 이제 단순한 재산 분할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가 되어버렸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는 동안 박씨 집안의 거실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흘렀다. 각자의 마음속에는 서로 다른 생각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다. 미선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모든 것이 언제부터 잘못된 걸까? 형제 간의 사랑과 신뢰가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슬펐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감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가족을 갈라놓고 있었다. 저녁 6시가 넘어서자 박종수의 집 거실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오후 내내 계속된 설전으로 모든 사람의 얼굴에는 피로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동안 쌓였던 불만과 오해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면서 가족 간의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영호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소파 끝에 앉아 있었다. 그의 표정에는 결심이 서린 듯했다. 정미는 남편 옆에서 조용히 무언가를 메모하고 있었다.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듯한 그들의 모습에 술래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영호야, 뭐 하는 거야? 종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둘째 동생의 행동이 심상치 않았다. 형님, 저 변호사한테 전화했어요. 영호가 고개를 들며 담담하게 말했다.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를 바라봤다. 변호사? 네, 상속 관련 전문 변호사요. 영호야, 그게 무슨 소리야? 종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형제 간의 법적 다툼을 벌이겠다는 것인가? 형님이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버지 재산은 법적으로 상속인 모두에게 귀속되는 거라고. 정미가 남편의 말을 거들었다. 맞아요. 큰아주버님이 평생 모셨다고 해서 재산을 독차지할 권리는 없어요. 독차지? 내가 언제 독차지하겠다고 했어? 종수는 억울했다. 자신은 단지 부모님의 유산을 지키고 싶었을 뿐인데 어느새 욕심쟁이로 몰리고 있었다. 그럼 팔아서 나누시오. 그게 공평한 거 아니에요. 그 땅을 팔면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 왜 안 되는데요? 형님만의 땅이 아니잖아요. 영호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형에 대한 예의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미선은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어릴 적 서로를 아끼며 자란 형제들이 이렇게 대립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다. 오빠들, 제발 그만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미선아, 너는 빠져. 어차피 너도 돈 받고 싶어 하잖아. 술래의 차가운 말에 미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언니, 저는 정말로 돈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이야? 형제 때문이야? 네, 맞아요. 저는 우리 가족이 이렇게 갈라지는 게 싫어요. 영호가 비웃듯 웃었다. 형제? 미선아,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아. 돈 앞에서는 형제도 없어. 오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왜? 사실이잖아. 큰형님 봐. 자기만 편하게 살려고 우리는 생각도 안 하잖아. 종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벌떡 일어서며 영호를 향해 소리쳤다. 영호야, 그만해. 내가 언제 편하게 살았어? 내가 서울에서 사업할 때 나는 여기서 뭐 했는지 알아? 알죠? 농사 짓고 계셨죠? 농사만 아버지가 당뇨로 쓰러지실 때마다 병원으로 모시고 어머니 치매 왔을 때 밤잠 못 자고 간병을 했어. 종수의 목소리가 격해졌다.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그것도 형님 선택이었잖아요. 저희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선택이었다고? 종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너는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어디 있었냐? 거실에 정적이 흘렀다. 종수의 울부짖음 같은 외침이 모든 사람의 가슴을 뚫고 들어갔다. 아버지가 마지막 숨 거두실 때, 어머니가 내 이름 부르시며 돌아가실 때 너는 어디 있었어? 영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도 그 기억을 피하고 싶었지만 형의 말은 전곡을 찔렀다. 저도 바빴잖아요. 바빴다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는데 바빴다고? 사업이 어려운 때였어요. 사업이 부모님보다 중요했어? 종수가 주먹을 쥐며 다가섰다. 영호도 일어서며 맞섰다. 그때는 제가 망하기 직전이었다고요. 그래서 장례식에도 하루 만에 올라간 거야? 어머니 49제에도 안 온 거야? 그건 영호는 할 말이 없었다. 당시 사업 정리에 급급해서
가족보다 돈을 우선시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런 내가 지금 와서 재산을 나눠달라고?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뒷전이었으면서. 오빠, 그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미선이 끼어들었지만 종수는 멈추지 않았다. 심해? 뭐가 심해? 내가 평생 부모님 모시고 살면서 언제 한번 서운하다는 소리 했어? 너희들이 잘 살기만 바랬지 무엇 하나 달라고 한 적 있어? 술래도 남편을 거들었다. 맞아요. 우리가 언제 무리한 요구한 적 있어요? 명절 때마다 음식 준비하고 제사 지내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살았잖아요. 정미가 반박했다. 그러면서 땅은 다 차지하려고 하잖아요. 차지하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예요. 부모님이 평생 가꾼 땅을. 그럼 저희는 뭘 받아요? 빚까지 나눠 가지라고 해요? 대화는 이미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다. 각자의 입장만 고수할 뿐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았다. 영호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다. 형님, 합의가 안 되면 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법적으로? 유산 분할 소송이요. 변호사가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종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동생을 바라봤다. 너 정말로 형을 법정에 세우겠다는 거야? 저도 살아야 하거든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 살 수는 없어요. 그 순간 미선이 벌떡 일어났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만해요. 다 그만해요. 미선은 거실을 나가더니 잠시 후 뭔가를 들고 돌아왔다. 낡은 봉투 하나였다. 이게 뭐야? 영호가 의아해했다. 아버지 유언장이에요.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다. 유언장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유언장? 종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만 맡기신 거예요. 미선은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손으로 쓴 아버지의 글씨가 보였다.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어요? 정미가 날카롭게 물었다. 아버지가 정말 필요할 때만 꺼내보라고 하셨어요. 가능하면 형제끼리 알아서 잘 지내기를 바라신다고.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의 마지막 바람을 지키고 싶었는데 결국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다. 뭐라고 써 있는데? 영호가 다급하게 물었다. 미선은 유언장을 펼치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내 사랑하는 새 자녀에게 종수야, 평생 수고했다. 영호야, 너도 고생 많았다. 미선아, 항상 고마웠다. 아버지의 글을 읽는 미선의 목소리에서 울음이 섞였다. 이 땅은 너희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족이 3대에 걸쳐 가꾼 소중한 터전이다. 나는 이 땅이 팔리지 않고 너희들이 사이좋게 지켜주기를 바란다. 영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하지만 세상 일은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도 안다. 만약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이 땅을 팔아야 한다면 반드시 세 사람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절대 팔지 마라. 거실에는 정적이 흘렀다. 아버지의 유언은 명확했다. 세 형제 모두가 동의해야만 땅을 팔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기억하거라. 땅보다 소중한 것은 형제간의 정이다. 재산 때문에 등을 돌리는 일만은 없기를 바란다. 미선이 유언장을 다 읽고 나자 모든 사람이 말없이 앉아 있었다. 아버지의 유언은 분명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 큰 딜레마를 안겨주었다. 영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럼 형님이 반대하면 영원히 못 파는 거네요. 그렇게 되겠죠. 미선이 조용히 대답했다. 그럼 저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어렵게?
영호야! 종수도 마음이 복잡했다. 아버지의 뜻은 분명하지만 동생의 어려운 처지도 외면할 수 없었다. 정미가 불만을 터뜨렸다. 이상하네요. 왜 미선 씨만 유언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게?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혹시 조작한 거 아니에요? 조작이라니요. 미선은 깜짝 놀랐다. 글씨체를 좀 확인해 봐야겠어. 영호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유언장을 바라봤다. 오빠, 지금 저를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거야. 이런 중요한 문서는 검증이 필요해. 종수는 고개를 저었다. 영호야, 미선이가 그런 짓을 할 아이가 아니야. 요즘 세상에 누굴 믿어요? 가족 간의 불신은 이제 극에 달했다. 아버지의 유언장마저 의심받는 상황에서 과연 합의가 가능할까?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찾아왔지만 박씨 집안의 갈등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의 유언장이 오히려 새로운 논란의 불씨가 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영호는 변호사와 다시 통화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했고 종수는 아버지의 뜻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미선은 두 형제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눈물만 흘렸다. 과연 세 형제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까? 아니면 정말로 법정에서 만나게 될까? 부모님이 평생 가꾼 땅을 둘러싼 이 갈등의 끝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새벽 2시 박종수는 가슴을 움켜쥐며 마루에 주저앉았다. 어제부터 계속된 가슴 답답함이 참을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술래는 깜짝 놀라 남편을 부축했다. 여보, 괜찮아요? 얼굴이 새하얗게 됐어요. 숨이 안 쉬어져. 종수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평생 건강하게 살아온 그였지만 최근 며칠간의 스트레스가 한계를 넘어선 모양이었다. 굽차 불러요. 술래는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미선에게도 연락했다. 미선아, 오빠가 쓰러졌어. 우리 지금 병원으로 가. 1시간 후 지역 종합병원 응급실에는 온 가족이 모였다. 영호와 정미도 다급히 달려왔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나와 가족들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급성 심근경색 초기 증상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빨리 오셔서 큰 위험은 벗어났지만 앞으로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무리라니요? 술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 같습니다. 정신적 충격이나 과로는 절대 금물이에요. 의사의 말에 영호는 고개를 떨궜다. 자신이 형에게 스트레스를 준 것이 분명했다. 종수는 중환자실에서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있었다. 평소 건장했던 그의 모습이 갑자기 초라해 보였다. 영호는 유리창 너머로 형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다. 내가 형을 이렇게 만든 건가? 미선도 눈물을 참지 못했다. 제가 유언장을 일찍 꺼냈어야 했는데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미선아, 내 잘못이 아니야. 영호가 동생의 어깨를 토닥였다. 이틀 후, 종수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의식도 또렷해지고 말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안색은 좋지 않았다. 형님, 괜찮으세요? 영호가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종수는 고개를 돌려 동생을 바라봤다. 영호야, 형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심했어요. 영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형이 쓰러진 후 지난 며칠을 돌이켜보니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닫게 되었다. 아니야. 내 사정도 어려운데. 그래도 그렇지. 나한테 소송 얘기까지 하다니.
저 정말 미쳤었나 봐요. 영호는 형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어릴 적 추억이 떠올랐다. 자신이 다쳤을 때 등에 업고 병원에 데려가던 큰형의 모습. 학용품 사줄 돈이 없어서 고민하는 자신을 위해 용돈을 모아 공책을 사다 준 형의 따뜻한 마음. 형님, 저는 형님이 평생 고생한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종수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영호야, 나도 미안해. 내 어려운 사정을 몰라준 게. 두 형제는 그렇게 서로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법정에서 만나자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다시 어릴 적 그 형제로 돌아간 것 같았다. 때마침 미선이 병실로 들어왔다. 두 형제의 모습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야 우리 형제 같네요. 미선아, 너도 고생했어. 우리 사이에서 얼마나 힘들었니? 종수가 막내를 향해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이렇게 다시 화해하면 되는 거죠. 미선은 두 오빠 곁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빠, 제가 생각해 본 게 있어요. 뭔데? 아버지 유언장에 있던 말씀 기억나세요? 형제끼리 싸우면 부모님도 맘 편히 못 계신다고. 두 형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해 봤는데, 미선은 가방에서 메모지를 꺼냈다. 땅 전체를 다 지킬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다 팔 수도 없잖아요. 절충안을 생각해 봤어요. 절충안? 영호가 관심을 보였다. 뒷산 쪽 일부만 팔아요. 그곳은 개발 계획이 있어서 값이 제일 좋대요. 그 돈으로 둘째 오빠는 새 출발하시고, 그럼 나머지는? 집 주변 논밭은 그대로 두고요. 큰 오빠가 계속 지키세요. 대신 미선은 잠시 망설이다가 계속 말했다. 팔아서 나온 돈 일부는 요양원에 기부하는 게 어떨까요? 부모님 이름으로요. 두 형제는 동시에 미선을 바라봤다. 요양원에? 네. 부모님이 생전에 어르신들 돌보는 일에 관심이 많으셨잖아요. 아버지도 항상 말씀하셨어요. 돈은 나누어 써야 복이 된다고. 종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부모님의 뜻을 기리면서도 형제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그 생각 좋네. 영호도 동의했다. 그럼 나는 전체 돈을 다 받는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받고 나머지는 기부하는 거네. 맞아요. 그렇게 하면 아버지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미선의 제안에 두 형제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지만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가족의 화합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었다. 일주일 후 종수는 퇴원했다. 그리고 세 형제는 부모님의 제사상 앞에 앉아 최종 결정을 내렸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가 싸워서 죄송했어요. 종수가 먼저 말했다. 앞으로는 서로 도우면서 살겠습니다. 영호도 덧붙였다. 미선은 아버지의 유언장을 다시 꺼내 읽었다. 땅보다 소중한 것은 형제간의 정이다. 이제야 이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아요. 그들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비싼 일부만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그 돈으로 영호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고, 일부는 지역 요양원에 고 박씨 부부 추모 기금부로 기부했다. 나머지 땅과 집은 종수가 계속 지키기로 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영호와 미선이 번갈아 가며 도우기로 약속했다. 봄이 찾아오자 부모님이 심었던 배나무에 하얀 꽃이 피었다. 삼남매는 그 꽃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갈등과 오해로 얼룩졌던 겨울이 지나고 이제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었다. 오빠들, 우리 이제 다시는 싸우지 말아요. 미선의 말에 두 형제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부모님이
가장 바라시던 게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는 거였으니까. 종수가 동생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부모님이 평생 가꾼 땅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무엇보다 소중한 형제 간의 정도 되찾았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족의 사랑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한 순간이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공유해서 함께 토론해 주세요.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